여보세요? 혹시 김태수 씨 부인 맞으시죠? 그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또렷했는데 마치 칼날처럼 제 귓가를 베어냈습니다. 김태수 씨, 제 파트너입니다. 그건 지극히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고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막 밥상을 차리려던 참이었는데 식탁보를 펴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평소처럼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통화 한 번이 제 인생 전부를 뒤흔들 줄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김태수 씨 부인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죄송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김태수 씨, 제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무슨 파트너? 사업 파트너? 아니면 손에 쥔 수화기가 덜컥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는데 그건 설렘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오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부인께서 모르고 계셨군요. 죄송해요, 정말. 하지만 저도 오늘에야 알았어요. 김태수 씨한테 가족이 있다는 걸요. 제 이름은 정미란이라고 합니다. 정밀한?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장난이겠지. 아니면 차고 전하거나.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지? 뺨을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하늘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내일 날씨를 알려주고 있었는데 제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여자 정미란이라는 사람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누구랑 파트너라고요? 농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박은희 씨, 당신 남편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요. 2년? 2년이라고? 태수 씨가?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귀에 댄 채 그대로 서 있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수화기를 제대로 놓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태수가 좋아하는 깍두기와 김치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를 위해 밥상을 차리고 있었던 걸까요? 설마 그럴 리가. 우리 태수 씨가 30년을 함께 산 그 사람이. 아니야, 분명 오해야.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걸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김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 목소리가 이날따라 낯설게 들려왔습니다. 태수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찌개 맛있네. 역시 당신 손맛이 최고야. 젓가락질을 하며 웃는 그 얼굴이 30년을 함께한 그 익숙한 얼굴이 오늘따라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밥을 떠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2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을까? 아니야, 오해일 거야.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만약 사실이라면? 그날 밤 태수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며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온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태수의 서류 가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남편 가방을 뒤진다는 게.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가방 지퍼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들 사이로 손을 넣어 더듬거렸는데 뭔가 딱딱한 게 손끝에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디럭스 트윈룸 2025년 9월 15일 결제자 김태수 9월 15일 그날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나. 부산 거래처 간다고. 트윈룸? 혼자 갔는데 왜 트윈룸? 손이 떨려서 영수증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시 가방을 뒤지자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오빠 다음 주 목요일 7시 약속 잊지 마세요. 미란이가. 미란이? 정미란? 그 전화했던 여자? 오빠라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태수가 깰까봐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그의 사업이 어려울 때 제 폐물을 팔아가며 버텨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본 그 영수증과 메모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더 줄까? 아, 됐어. 오늘 1층 나가봐야 해서. 어디 가는데? 거래처 미팅 있어. 점심때쯤 들어올게. 거래처? 또 거짓말이겠지.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겠지. 태수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그의 찻잔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립스틱 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잔이었는데 그 깨끗함이 오히려 더 역겨웠습니다. 저녁 무렵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피곤하네. 당신, 응? 이거 뭐야? 저는 아침에 미리 꺼내둔 호텔 영수증을 식탁 위에 내밀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당신 가방에서 나왔어. 9월 15일 부산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랑 같이 묵은 거야. 회의하느라 늦어져서. 거짓말. 눈빛이 흔들리잖아. 목소리도 떨리고. 거래처 사장님? 그럼 이 메모는 뭐야? 미란이가 쓴 건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회사 후배야. 업무 관련해서. 업무 관련? 오빠라고 부르는 후배? 하트까지 그려가면서 괜한 의심하지 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는 걸. 그래. 이제 확실해졌어. 전화했던 여자 말이 맞았던 거야. 아무것도 아니면 왜 이렇게 흥분해? 떳떳하면 차근차근 설명하면 되잖아. 당신이 날 믿지 못하는 게 화가 나서 그래. 30년을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 내가 먼저 의심한 게 아니야. 정미란이라는 여자가 어제 전화했어. 당신이 자기 파트너라고 2년 동안 만났다고. 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부정도 안 하네. 설명도 안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떠올렸는데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좋아. 끝까지 밝혀내겠어.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저는 노트 한 권을 꺼내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진실을 찾기 시작한 날. 그리고 그 아래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1. 정밀한 전화 통화 9월 28일. 2. 그랜드 호텔 영수증 9월 15일. 3. 정밀한의 메모.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그날 이후로 저를 피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으며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니 회식이니 하며 집을 비웠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는데 30년 부부가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오히려 더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주겠어. 저는 매일 아침 태수 씨가 나간 뒤 그의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주말 외출 시간까지 빠짐없이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지난 1년치 거래 내역을 스크롤하는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매달 20일마다 50만 원씩? 어디로 간 거지? 계좌이체 정밀한. 그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50만 원씩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체까지 했어? 9개월이면 450만 원? 우리는 생활비 쪼개가며 살았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야? 저는 스크린샷을 찍어 별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태수 씨의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찾아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청구서 봉투를 뜯자 통화 내역이 빼곡히 적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특정 번호로 걸린 통화가 하루에도 서너 통씩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 씨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전화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일이 많아? 응.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그래. 힘들겠네. 신규 프로젝트? 거짓말도 이제 술술 나오는구나. 다음 날 태수 씨가 출근한 뒤 저는 그의 옷장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양복 주머니를 하나씩 뒤지는데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영수증 뭉치가 나왔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 영화표, 백화점 상품권 구매 내역. 모두 제가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식당, 나랑은 한 번도 안 갔는데, 영화도 요즘 같이 본 적 없고, 상품권은 또 누구 주려고? 저는 모든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갔고 제 노트는 태수 씨의 거짓말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10월 3일 태수 씨가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어디가? 회사 후배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회사 후배? 또 거짓말이겠지. 좋아. 오늘은 내가 직접 확인해 보자. 태수 씨가 나간 지 30분쯤 지나서 저도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 남편을 미행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었는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태수 씨의 차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회사 쪽이 아니네. 강남 쪽으로 가고 있어. 태수 씨의 차는 한 프렌치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아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걸어오는 여자. 태수 씨는 그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게 정밀한인가? 저렇게 웃는 얼굴, 나한테는 언제 보여줬지?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가 모두 찍힌 증거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두 사람이 다시 나왔습니다. 태수 씨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그녀는 태수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웃었습니다. 30년을 나랑 살면서도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저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흐려지는 시야로도 셔터를 눌렀습니다. 두 사람은 태수 씨의 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설마. 차는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발레 파킹을 맡기고 함께 로비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를 펼쳐 오늘의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10월 3일 강남 레스토랑 정밀한과 저녁 식사 10월 3일 호텔 동반 입실 사진 증거 확보 그리고 그 옆에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다. 확신이다. 이제 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천만에. 다 기록해두고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밤 11시 태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안 자고 뭐 해? 저는 소파에 앉아 태수 씨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회식 어땠어? 응. 괜찮았어. 후배들이랑 재미있게 놀았어. 그래. 어디서 놀았는데? 회사 근처 고깃집에서 왜? 고깃집? 강남 프렌치 레스토랑이 고깃집으로 둔갑했네. 아무것도 아니야. 피곤할 텐데 씻고 자. 그래. 태수가 욕실로 들어가자 저는 그의 양복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호텔 키카드가 나왔습니다. 룸 넘버가 적힌 작은 카드. 저는 그것마저 사진으로 찍어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계속 거짓말해봐. 증거는 내가 다 모으고 있으니까.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박은희 씨, 저 기억하시죠? 정밀한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강남역 3번 출구 앞 카페에서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직접 만나자고 한 겁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정밀한이라는 여자가 왜 저를 만나자고 한 걸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밤새 뒤척이다가 동이 트자마자 일어났습니다. 태수 씨는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 응. 아침 미팅이 있어서 저녁 늦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또 거짓말. 이제는 그냥 들리네, 거짓말이. 태수 씨가 나간 뒤 저는 한참을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퀭한 눈두덩이,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 저 여자 앞에서만큼은. 강남역 3번 출구 앞 카페. 오전 9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조금 일찍 나왔는데 카페 안을 둘러보니 이미 한 여자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하얀 블라우스, 명품 가방. 어제 태수 씨와 함께 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저 여자구나. 저 여자가 정밀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걸어가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밀한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렸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태수 씨보다 2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박은희 씨 맞으시죠? 네. 정미란 씨?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드시겠어요? 됐습니다. 할 얘기만 하세요. 커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커피가 목으로 넘어갈 것 같아? 정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거 보셨으면 해서요. 이게 뭔데요? 김태수 씨가 저한테 한 약속들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들, 호텔 예약 확인서,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미란아,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당신이 내 진짜 사랑이야. 이혼하면 바로 재혼하자. 이혼? 재혼?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죠? 정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김태수 씨한테 진짜 부인이 있다는 걸. 아니, 알긴 알았는데 이혼 절차 밟고 있다고 했거든요. 뭐라고요? 이미 별거 중이고 서류만 남았다고 곧 이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우연히 박은희 씨를 봤어요. 나를 봤다고? 어제? 정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제가 카페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그 순간 정미란도 반대편에서 저를 찍은 것이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레스토랑에서 누군가를 계속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해서 봤더니 한 여자분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따라가 봤죠. 집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쪽이 김태수 씨 부인이란 걸.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이 여자도 몰랐던 거야? 아니면 거짓말인가? 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그 눈물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박은희 씨. 2년 동안 속았어요. 제 시간도, 제 감정도, 제 돈까지 다 쏟아부었는데, 당신 돈까지? 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곧 갚는다고 했는데, 5천만 원? 우리 집 통장에 그런 돈이 들어온 적 없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야?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태수 씨는 두 여자를 동시에 속이며 돈까지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미란 씨, 지금 저한테 무얼 바라는 거예요? 동정? 아니면 같이 복수하자는 거예요? 정미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증거요. 제가 모은 증거와 박은희 씨가 모은 증거를 합치면 김태수 씨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 여자 진심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가?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와 손을 잡는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하지만 이 여자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배신당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날카로운 분노가.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모든 증거는 제가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김태수 씨와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저도 이제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거든요. 정미라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 2년간의 문자, 통화 내역, 사진, 영상 다 들어있어요. 호텔 예약 내역이랑 식당 영수증도요. 이렇게까지 모았어요? 사랑했으니까요. 기록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사랑? 그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집착이었을까? USB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기억장치 안에 태수 씨의 모든 거짓말이 담겨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미란 씨,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네. 제 남편이 그쪽 말고 또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나요? 정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역시 정미란은 휴대폰을 다시 꺼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태수 씨가 또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태수 씨의 회사 비서 최유진.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세 명을 동시에. 이 사진은 한 달 전에 찍은 거예요. 제가 김태수 씨를 의심해서 미행했더니 저 여자랑도 만나더라고요. 최유진. 회사 비서잖아요. 네. 알고 보니 그 여자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곧 이혼한다고, 재혼하자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부인에 2년 내연녀에 그리고 또 다른 여자까지. 김태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박은희 씨, 제 연락처 드릴게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도 끝까지 갈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문득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은희 씨, 저 김태수 대학 동창 이진수라고 합니다. 누구시죠? 예전부터 김태수가 하는 짓을 알고 있었는데요. 더는 못 참겠네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대학 동창? 또 누가 나타난 거야? 제가 가진 정보는 정밀한 씨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김태수가 실은 이름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진수라는 사람과 만나기로 한 곳은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가방 깊숙이 넣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그건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찻집 구석 자리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은희 씨 맞으시죠? 이진수입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저를 부르신 거죠? 이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시면 충격 받으실 겁니다. 파일을 열자 각종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그런데 이름이 달랐습니다. 김태수가 아닌 김민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수?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죠? 김태수는 가명입니다. 본명은 김민수예요. 대학 때부터 두 개의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빚 때문이죠. 본명으로는 사업도 못하고 대출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친형의 이름을 빌려 쓴 겁니다. 친형? 태수 씨한테 형이 있다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의 본명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친형이라뇨? 태수 씨는 외동이라고 했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친형 김태수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김민수가 형의 주민등록증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제가 결혼한 사람은? 법적으로는 김태수가 아니라 김민수입니다. 그러니까 박은희 씨와 김민수의 혼인신고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효? 30년 결혼이 무효라고? 그럼 나는 뭐야? 법적으로 아내도 아니었던 거야?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숨이 막혀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진수가 물 한 잔을 건넸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김민수가 본명으로도 결혼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5년 전에 부산에서 다른 여자랑 혼인신고를 했어요. 본명으로요. 이진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였습니다. 김민수와 한지영의 혼인신고일자 2020년 3월 15일. 중혼? 이 사람이 중혼을 했다고? 그럼 나는? 정미라는? 우리 모두 뭐였던 거야? 이진수 씨, 왜 이제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작에 말해주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야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그리고 김민수한테 빚을 진 게 있어서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빚이요? 내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을 빌렸는데 갚으라고 협박을 받았어요. 1억? 정밀한한테서 5천만 원. 이진수한테서 1억. 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속인 거야? 이진수는 파일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세요. 복사본이니까요. 그리고 이것도요. 이진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김민수가 부산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한지영 명의로 되어 있긴 한데 실소유주는 김민수예요. 건물이요? 우리 집은 전세인데. 박은혜 씨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죠? 네. 그래. 집도 차도 통장도 다 태수 씨. 아니 민수 씨 명의야. 나는 30년 동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이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은혜 씨, 지금이라도 재산을 보전하셔야 해요. 김민수가 눈치채기 전에 통장부터 확인하세요. 통장이요? 네, 분명히 돈을 빼돌리고 있을 겁니다. 찻집을 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꽂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태수? 아니, 민수 씨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쓰다니. 아이러니하네. 가짜 결혼인데. 금고 안에는 통장 여러 개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하나씩 펼쳐보는데 잔액이 모두 0원이었습니다. 분명 한 달 전만 해도 수천만 원씩 들어 있었는데 다 빼갔어. 언제? 왜? 서류를 뒤적이다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던 전세집의 매매 계약서였는데 계약자는 한지영이었습니다. 한지영? 부산에 있는 그 여자? 설마 이 집까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수 씨는 계획적으로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었고 통장은 텅 비었으며 심지어 우리가 사는 집마저 다른 여자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집에 있어? 민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와? 아, 갑자기 일정이 취소돼서 근데 뭐 해? 청소하고 있었어. 들키면 안 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민수가 서재 안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금고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는데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금고 열었어? 응? 아니, 원래 열려 있었는데. 그래? 민수가 금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통장들을 확인하더니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왜 내 금고를 뒤진 거야? 뒤진 거 아니야. 청소하다가 열려 있길래. 거짓말하지 마. 내가 분명히 잠갔어. 들켰어. 어떡하지?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뭘 본 거야? 뭘 가져간 거야? 아무것도 안 봤어. 손 놓아. 가방 보여봐. 지금 당장. 민수가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가방 안에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진수가 준 혼인관계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당신이 더 잘 알겠죠. 김민수 씨? 이제 다 끝났어. 숨길 수도 없어. 민수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다 알고 있었어? 이제 알았어. 당신이 누군지, 뭘 했는지 전부 다. 은희야. 들어봐. 이건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가짜 이름 쓴 것도, 주문한 것도, 재산 빼돌린 것도 다 오해야?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은희야, 제발 나한테 시간을 줘. 다 정리할게. 정리? 30년을 거짓말로 산 걸 어떻게 정리해? 나는 법적으로 당신 아내도 아니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내 인생 30년을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은희야, 어디가? 은희야, 문을 박차고 나가는데 계단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정미란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그 위에 고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은희 씨, 준비됐어요. 오늘 밤 집에 가지 마세요. 그 사람이 증거를 없앨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집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모아둔 증거 파일이 있던 서재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정미란의 차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계속 돌아봤는데 민수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안전벨트조차 제대로 매지 못했습니다. 증거 파일. 내가 그렇게 모아뒀던 증거들. 다 없어진 거야? 박은희 씨, 괜찮으세요? 집에 두고 온 파일이 있어요. 증거 사진들, 영수증들, 통장 내역 전부. 그걸 못 가져왔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USB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진수 씨도 서류 챙겨뒀고요. 하지만 뭐야?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뭔가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정미란의 집은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는데 벽면에는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의 사진, 크리스마스 사진. 모두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저 사진 속 민수의 표정. 나한텐 한 번도 저렇게 웃어준 적 없는데. 앉으세요. 차 끓여드릴게요. 정미란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한테서 문자가 24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은희야, 어디야? 제발 연락 좀 해줘.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은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마지막 문자. 경찰 부르면 후회할 거야. 협박이야? 이제는 협박까지 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차를 가져온 정미란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협박 문자까지 보냈어요. 정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캡처해두세요. 근데 경찰 부르면 후회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더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미란이 빌려준 침대에 누웠지만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30년이 송두리째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수진이랑 준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아빠가 사기꾼이었다고? 가짜 이름을 쓴 범죄자였다고? 정미란이 깨웠습니다. 박은희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미란은 휴대폰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50대 여성, 남편 무고 혐의로 고소당해. 뭐야 이게.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수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 겁니다. 사실무근의 외도 의혹을 퍼뜨리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금전을 갈취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수를 친 거예요. 박은희 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고소장을 낸 거죠. 하지만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진수 씨한테 연락이 안 돼요. 어젯밤부터 전화를 받지 않아요. 설마 매수당한 건 아니겠지.
재빨리 이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었지만 모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진수 씨 집 주소 아세요? 아니요. 저도 어제 처음 만난 거라. 그럼 어떡해요? 그 사람이 가진 서류가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은희 씨, 저 최유진이에요. 최유진? 네, 김민수 씨 회사 비서요. 급히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최유진? 민수가 또 만나고 있다던 그 여자? 왜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전화론 말하기 곤란해요. 1시간 뒤에 강남역 2번 출구에서 만나요. 꼭 혼자 오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미란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여자도 민수한테 당한 사람이잖아요.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위험해요. 이미 제 인생은 다 망가졌어요. 더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정미란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혹시 민수가 보낸 건 아닐까? 강남역 2번 출구 앞 최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날씬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정미란보다도 더 어려 보였습니다. 박은희 씨 맞으시죠? 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최유진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기선 안 돼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쪽 카페로 가요. 한적한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유진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박은희 씨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뭔데요? 회사 금고에 있던 서류들이에요. 김민수 씨가 어젯밤에 다 없애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빼돌렸어요. 이 여자 왜 날 도와주는 거지? 봉투를 열자 각종 계약서와 통장 사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름들이 낯설었습니다. 박성우, 이준혁, 강민재. 모두 다른 이름들이었는데 필체는 모두 민수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김민수 씨가 쓴 가짜 이름들이에요. 대출 받을 때마다 다른 이름을 썼어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만 7개예요. 그리고 최유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한테도 돈을 빌려갔어요. 3천만 원요. 결혼하면 갚는다고 했는데 정미란한테 5천만 원, 이진수한테 1억, 최유진한테 3천만 원. 도대체 얼마나 더? 최유진 씨,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최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제 봤어요. 김민수 씨가 박은희 씨를 고소했다는 기사. 그리고 깨달았어요. 다음은 저 차례구나. 저도 당하기 싫어요. 그래서 먼저 손을 쓰려고요. 최유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된 USB였습니다. 이건 김민수 씨가 사무실에서 한 통화 내용이에요.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무슨 내용인데요? 한지영이라는 여자랑 통화한 거예요. 박은희 씨한테서 재산 다 빼돌렸으니까 이제 이혼하고 부산으로 내려가자는 내용이에요. 부산으로? 나를 버리고? 손이 떨려서 USB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최유진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박은희 씨,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증거가 있잖아요. 하지만 민수가 저를 먼저 고소했어요. 이진수 씨는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있던 증거도 다 없어졌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변호사 한 분 알아요. 이런 사건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제가 연락해 볼게요. 최유진의 말에 희망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페 입구가 벌컥 열렸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경찰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 여자입니다. 제 아내예요. 민수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신병 병력이 있어요. 최근 들어 망상이 심해져서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녀요. 뭐라고? 정신병?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부인, 저희랑 같이 가시죠.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 정신병자 아니에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일단 서에 가서 얘기하시죠. 최유진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님, 박은희 씨 말이 맞아요. 김민수 씨가 사기꾼이에요. 민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진아, 너까지 왜 이래? 내가 그 사람한테 속은 거야. 제가 속은 게 아니라 당신한테 속은 거죠. 카페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저와 최유진, 그리고 민수를 모두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렇게 끝날 순 없다고. 경찰서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제출한 진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우울증과 망상장애로 치료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5년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 진단서를 받아두었던 겁니다. 아니에요. 그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 보였을까요? 형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형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부인,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대답해 주세요. 5년 전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5년 전, 그때 제가 우울해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둘째 준호가 사고를 당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민수가 병원에 가보자고 했었지. 괜찮을 거라고, 상담만 받아보자고. 설마 그때부터? 네. 상담을 받긴 했어요. 하지만 우울증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스트레스였어요. 하지만 여기 진단서에는 중등도 우울증 및 망상장애 의심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망상장애요? 저는 그런 진단받은 적 없어요. 제 서명이 되어 있는 동의서였습니다. 여기 부인 서명이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동의서예요. 이건 제가 뭔지도 모르고 서명한 거예요. 민수 씨가 보험 서류라고 해서. 보험 서류요? 네. 제가 직접 진단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민수가 다 알아서 한 거라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질 않아. 내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이나 봐. 형사의 표정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옆방에서는 민수가 태연하게 진술하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미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건 제가 맡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서은영입니다. 제 의뢰인 박은희 씨를 변호하겠습니다. 변호사? 정미란이 불러준 건가? 서은영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형사님, 이 사건은 단순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사기요? 내 김민수, 본명으로 알려진 김태수는 허위 신분을 사용해 중원했고 다수의 여성으로부터 금전을 갈취했으며 재산을 불법적으로 은닉했습니다. 서은영 변호사는 차례차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진수가 준 서류, 정미란의 USB, 최유진이 빼돌린 회사 문서,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형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 녹음 파일 들어보시겠습니까? 서은영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지영아, 걱정 마. 은희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어. 다 내 이름이랑 내 명의로 돌려놨으니까. 그래도 불안한데 혹시 눈치챈 거 아냐?
아니야. 걔는 아무것도 몰라. 바보처럼 3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알겠어? 나를 바보라고 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희가 뭘 안다고 해도 증거가 없어. 집에 있던 거 다 치웠고 이진수도 입 다물게 했어. 돈 좀 줬더니 바로 꼬리 내리더라고. 그래도 정밀환이라는 여자는 걔가 증거 많이 가지고 있다며? 걱정 마. 그 여자 나한테 빚진 게 있어서 함부로 못해. 최유진도 마찬가지고. 다 계산하고 있었구나. 모든 사람을 이용하고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민수 씨 좀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형사가 옆방으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수의 얼굴이 보였는데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그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제 어디 도망가 봐. 끝까지 거짓말해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밀환과 최유진이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이진수도 보였습니다. 결국 그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법정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김민수, 일어서십시오.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신분 사용, 중혼, 사기, 횡령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아직도 발뺌하는구나. 끝까지 거짓말로 버티려는 거야. 검사가 일어나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김민수는 본명 외에 최소 7개의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김태수라는 이름으로 박은희 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김민수 본명으로는 한지영 씨와 중혼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은희 씨와의 결혼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허위 신분으로 한 혼인이므로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중혼이 아니라 처음부터 박은희 씨를 기만한 사기 행위가 되는데요.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스스로 덫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정밀환 씨로부터 5천만 원, 이진수 씨로부터 1억 원, 최유진 씨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총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건 빌린 겁니다. 갚을 생각이었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산에 건물을 구입하며 한지영 씨 명의로 돌렸습니까? 왜 박은희 씨 명의 재산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건 대답 못하지. 증거가 다 있는데. 서은영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누구입니까? 한지영 씨입니다. 피고인과 중혼 관계에 있는 여성입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화장기 없는 여자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한지영이 선서를 마치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2020년에 결혼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다른 부인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한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민수는 저한테도 거짓말했어요. 사업한다고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다고. 제 전 재산 2억을 투자했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물 사는데 쓰였어요. 근데 그 건물 제 명이긴 한데 담보대출이 3억이나 잡혀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빚쟁이가 됐어요. 이 여자도 피해자였구나. 우리 모두 당한 거야. 검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지난 5년간 총 7억 원이 입금됐고
그중 5억은 한지영 씨 명의 부동산으로 1억은 해외 계좌로 송금됐으며 나머지 1억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7억이요? 판사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이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설명해 보십시오. 민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만 바들바들 떨릴 뿐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끝에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김민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본 것이었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돌아오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짓, 다른 사람들한테 한 짓, 절대 용서 못해요. 끝까지 값을 치르세요. 민수의 고개가 푹 떨어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김민수는 허위신분 사용, 중혼, 사기, 횡령, 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합니다. 쿵.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저는 그 순간에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방청석에서 정미란과 최유진, 한지영이 동시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사람에게 속았던 여자들.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놓은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제 명의로 된 이 작은 공간이 지금의 저에게는 세상 어떤 궁전보다 소중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집이 생겼네. 50 넘어서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은 민수의 재산을 몰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배분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투룸 아파트를 샀고 정미란과 최유진, 한지영도 각자의 몫을 받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새로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들어와. 수진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사건 이후로 자주 찾아오지 못하던 딸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는데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미안해. 엄마 나 처음에 엄마 말 안 믿었잖아. 아빠 편만 들고. 그랬지. 수진이도 준호도 처음엔 날 의심했었지. 당연한 거였어. 30년 동안 아빠라고 믿었던 사람인데.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혼란스러웠을 거야. 엄마도 이해해. 근데 엄마, 진짜 괜찮아?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한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나 엄마 정말 존경해. 그 상황에서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싸운 거. 엄마도 처음엔 무너질 뻔했어. 근데 알았어. 내가 지켜야 할 건 남편도 가정도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그래. 결국 스스로를 지켜내야 했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었으니까. 수진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준호가 보낸 거야.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직접 못 왔는데.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나도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이 녀석들. 엄마 울리려고 작정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이해해준다는 게, 함께해준다는 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카페에서 정미란, 최유진, 한지영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아니 같은 남자에게 속았던 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은희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미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응, 그럭저럭. 아르바이트 시작했어. 편의점인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편의점이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내 힘으로 벌어서 사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 최유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 이직했어요. 작은 회사긴 한데 사람들이 좋아요. 잘 됐다. 유진아. 한지영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산집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잘 생각했어요, 지영 씨.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정미란이 가방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희 언니, 이거 드리려고요. 이게 뭐야? 상자를 열자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펜던트에는 네잎 클로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준대요. 우리 모두 이제 행운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고마워, 미란아. 4명의 여자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민수라는 남자 때문에 만났지만 이제는 그 사람 없이도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그 사람,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낼까요? 최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아. 제 대답에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에서 이제 지운 사람이니까.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25살의 저와 턱시도를 입은 민수의 모습.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김태수? 김민수?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환상? 사진을 찢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찢어버리는 건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30년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되, 꺼내보지도 않을 곳에. 과거는 과거로 두자.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야. 박은이라는 이름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피곤해 보이는 눈가.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서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딸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준호도 올 거래. 그래, 좋아. 엄마가 너희 좋아하는 갈비찜 해갈게. 괜찮아, 엄마. 우리가 준비할게. 엄마는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이 녀석들이 다 컸네. 이제 나를 챙겨주려고 하다니. 전화를 끊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는데 그 빛깔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있구나, 나.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화분의 새싹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뿌리는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새싹처럼 흔들려도 꺾이지 않고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책상 위에는 편의점 근무표와 함께 노인복지관에서 온 자원봉사 안내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상담 봉사자 모집.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 내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안내문을 집어들고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박은희. 그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는데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남편도 가정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30년을 잃었지만 나머지 인생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박은희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정미란이었습니다. 언니,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넷이 또 만나요. 한지영 언니 생일이래요. 깜짝 파티 준비하려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갈게. 케이크는 내가 준비할게.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저도 이제 제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무너졌지만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박은희의 이야기입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니까. 거울 앞에서 정미란이 준 네잎클로버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작은 펜던트가 반짝였습니다. 행운은 누군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러 가는 길. 평범하지만 제 힘으로 사는 이 삶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제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제 발로 걸어갈 것입니다. 에필로그. 박은희는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라는 작은 카페를 차려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최유진은 회계사 자격증을 준비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지영은 서울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자는 지금도 매주 만나 서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수는 복역 중입니다.